부동산을 조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지역 강남 3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 부동산을 지금 사는 건 이제 늦었다. 2,400, 500이 이제 0.9배고 네. 지금 이제 그게 깨지면서 0.8배대로 쫙 내려가면 사실 우리가 PBR 0.8배대 사서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이제 공동 저자분 중에 한 분으로 저희가 모시긴 했지만 그 사실 이제 경제 관련된 게 어찌 보면 이제 연말 연초에 가장 뭐 이슈죠. 가장 뭐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3년은 어떤 해였는지 생각보다 네. 기대에 못 미친 해였죠.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우리 2023 머니 트렌드 쓰면서 올해는 물가가 꺾이고 금리는 내려갈 거다. 상반기까지 맞았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저도 참 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맞으면 참 좋은데 네. 잘 맞다가 틀리니까 또는 빗나가니까 속도 상하고 이게 기대에 못 미친 그런 해였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제 전망이라는 거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그 시기에 있는 변수들 가지고 예측했는데 그걸 또 대응하는 정부나 어떤 뭐 정치권에서는 또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또 중간중간 바꿔버리니까 사실 맞습니다. 뭐 미래를 뭐 예측한다는 게 뭐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그죠. 같긴 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를 저도 움직이면서 겨냥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내가 뭐 예상했다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기도 어렵습니다.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내년에 어쨌든 뭐 전망이라는 어찌 보면 뭐 어떤 등대 같은 걸 하나 보고 가지 않으면 뭐 갈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또 한 번에 이제 예측 아닌 예측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24년 머니 트렌드에서는 이제 중금리를 가장 키워드로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금리가 그러니까 저금리까지는 아니어도 올해는 그래도 고금리에서 중금리 그리고 내년은 저금리로 이렇게 가는 중간 단계로 봤었는데 하반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네. 이제 중금리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뭐 그렇게 중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신 어떤 뭐 근거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실 두 것 같아요.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다 아는 이벤트라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국제 유가. 네. 유가가 이렇게 오를 줄은 또 저도 몰랐. 변동이 뭐 이렇게 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럴당 90달러라는 게 이게 네. 되게 비싼 레벨인데 이걸 뭐 쉽게 가버리고 네. 또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고 반등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 원유 시장 쪽에서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인플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게 완화될 여지가 지금 사실 거의 없어 보이는 뭔가 뭐 해결의 조짐이랄까 또는 트럼프 때 부과했던 대중 관세 이런 게 뭐 지금 시간이 벌써 4년 5년이 돼가는데도 네. 전혀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얼마 전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냈다고 거기 막 부품 들어갔다 싶은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무서운가를 우린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인플레가 지금 꺾이긴 어렵겠다. 여기 이제 또 다른 측면 이제 정책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정책 측면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 빙의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바로 어떤 뭐냐 의미로? 예, 1996년 그 그린스펀 의장이 했던 걸 지금 좀 모방하는 것 같다. 그때 19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94년, 95년에 좀 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바로 엄청 인상을 하니까 인플레가 딱 잡혔어요. 네. 인플레가 잡히면 불황이 오면 금리를 인하해 주면 되는데 불황이 안 온 거야. 네. 그냥 경기가 버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야 이제 금리 인상 끝났는데 경기는 나쁘잖아. 골디락스다. 네. 주가 막 급등하니까 그때 파월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다. 네. 야 이거 진짜 연준 의장에 빼서 버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버블이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주식시장 막 붕괴되고 막 난리가 났고 그게 사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연결된 일대 사건이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물가가 안정된다고 해서 이 사람 금리 내려줄 분위기가 아닌 지금 나는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이 경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너무 지금 과도하다. 좀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걸 좀 직접적으로 예, 좀 표현하는 그러면 느낌이다. 예,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까지 네.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거꾸로 돼버리니까 무섭죠. 그게 지금 시장의 좀 특징. 내년에 우리가 중금리를 보는 이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첫 앞에 번째, 둘은 뭐 인플레 이야기니까. 그러면 네. 우선은 유가가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 세게 할 줄은 몰랐죠. 저희가 뭐 이 정보력의 부재랄까 네. 또는 취약함을 한국의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작년 초에 2월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 할 때 네. 기억나세요? 옛날 일 같다 네. 진짜죠. 그렇죠. 그때 갑자기 바이든이 이거 폐회식 한 다음 날 침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네.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진짜 침공하는 거 보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와 우리나라는 이런 정보력에. 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뭐 정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몰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민간에서 나와서 이런 그 정치 이야기를 하고 군사 이야기를 하시는 분 중에 죄송합니다 믿을 분은 없다. 이분도 일종의 가설이고 이분도 일종의 정보가 약하다. 노출된 거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게 네. 부족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코로나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한 3년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만 진짜, 끝난다, 그만 네. 끝난다를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아이고. 그게 지금의 금리와도 약간 좀 비슷한 마찬가지인 느낌인 것 거죠.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렇게까지 감산을 세게 할 거라고 누가 그 생산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원유 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 국제유가가 또 못 오르면 또 감산하면 어떡할 거냐. 네. 저긴 아주 작정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사우디의 그런 감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못 믿겠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가를 만드는 건 네. 우리의 역할이지. 저 이제 미국 이제 저기 못 믿겠어. 저기는 좀 이란이랑도 친해지려고 그러고 네. 혼 좀 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좀 파워를 좀 이번에 파워를 이번에 보여주겠다. 보여줬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답답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경기가 좀 회복되려고 그러면 유가도 좀 안정돼야 되는데 네. 왜 저렇게 꼭 유가를 저렇게까지 끌어올리게 단호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벌어진 충격들이 계속 되니까 힘들죠. 그럼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까지 고려하는 이런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예측하기로는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쉽지 것이다. 않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는 어렵지 않냐. 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뭐 조정을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정책 금리가 크게 인하된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워졌다.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그 그린스펀에 빙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골디락스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지금도 약간 그렇죠. 골디락스 얘기가 미국은 나오지 골디락스죠. 않습니까? 이번에 네. 9월 FOMC에서 너네 금리 인하 기대하지도 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금리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인하하자 그래봐야 한두 번이야. 네. 이걸 이번에 한 거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그때부터 지금 대답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아유 장 없다. 이거 주식시장의 조정을 연준이 바라는 것 같다. 뭐냐 이거 뭐 주식시장을 이렇게 꼭 눌러야 돼? 네. 불만도 많고 이러다 불황 오면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지만 뭐 파월이든 그 여러 그 다른 연준 위원들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웃기지 마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시장이 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다. 버블기가 있다라고 느끼고 이걸 좀 진정을 시키면 나 후임 트럼프가 이제 다음 대통령이라고 보면 네. 트럼프 되고 나면 이 사람 사임할 게 거의 확실히 보이는 사람이니까 연임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랑 한 번 더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때 하도 고생했던 네. 사람이라서. 그러면 뭐 임기도 지금 사실 2년밖에 안 남았고요. 현실적으로 임기 2년 남았는데 그 2년 사이에 자산시장 버블도 붕괴시키고 경기는 괜찮고 물가도 안정 이러면 네. 트리플 악셀. 네. 김연아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대박이잖아요. 야, 이걸 지금 노리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뭐 마무리를 자기가 좀 깔끔하게 하고 역사에 가겠다. 남는 연준 의장. 음. 사실 그때 네. 그린스폰도 87년에 연준 의장 되고 난 다음부터 그때 3년임 차였는데 네. 더 안 할 생각이었다고 회고록에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너 당신 말고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임기에 대한 직에 대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 그렇죠. 파월 의장님 무섭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의 전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좀 탄탄하다. 어쨌든. 달러 강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보면 우리 입장에서 장이 재미가 없는 게 환율 상승할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른 적이 없다. 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외환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신호등입니다. 환율 계속 올라간다. 조심해라. 이게 빨간불이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 예,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근데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저는 시원하게 콜을 하는데 네. 아직은 그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매를 잡고 막고 있고 또 연준의 다음번 회의가 11월이잖아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뉴스, 노이즈가 계속 시장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주가 폭락하면 11월 동결해 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뭐
당해봐야 겪어봐야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럼 이건 약간 의도된 어찌 보면 네, 의도된 좀 조정이다. 계획된 조정을 지금 의도된 하고 조정이다. 있는 그리고 것이고. 파월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 오르는 거 보면서 네. 잘 됐다. 이건 우리의 의도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감산한 효과도 억제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그렇죠. 달러 강세일 때 아무래도 비달러 자산인 원유나 금값, 요새 금값도 조정받는 거 보세요. 네네. 그렇게 강하다가 금리 인상하는 데는 앞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유도화해서 원유 가격이라든가 아무튼 수입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도 약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쨌든 뭐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만한 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하고 동결해주면 너 다시 오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겁도 좀 주고 겁도 그리고 주고 한번 또 그렇게 버릇을 좀 무조건 잡고. 간다라는 식의 그런 베팅은 당신 자산에 해롭습니다라고 지금 경고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밀고 가도 미국 경제는 좀 버틸 만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건설 경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궁금했는데 건설 경기가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좋으냐 하면 네. 뭐 집값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7월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깼습니다. 아니 되게 빠진다고 한 게 몇 달 전에 같은데 근데 다시 또 4, 5, 6, 7 지금 4달째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3월을 고비로 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한 이유들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주택 공급이 너무 없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어떤 갈망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됐던 요인이니까 원래 이제 강세의 기조에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2021년, 22년을 고비로 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이민의 친이민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민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리쇼어링 문제로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리쇼어링 속에서 근데 이 리쇼어링의 대상이 어디 있냐 하면 남동 벨트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아틀란타까지 이어지는 네. 그 벨트가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땅값이 싸죠. 왜냐하면 양대 연안, 대서양 연안이라든가 태평양 연안은 비싸요. 그런데 남동 해안 벨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이 노조가 없어요. 세 번째 에너지가 풍부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전기 하기 좋네요. 전자장비 회사하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쓴다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이 거기에 집중돼도 문제가 없죠. 다 태양광 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원래 큰 도시가 뭐 달라스부터 아틀란타 뭐 뉴올리안스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동북부나 서부에 있는 대도시에 비하면 적은데 그럼 당연히 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일자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죠.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집값 네. 빠지잖아요. 네.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일자리가 엄청 줄고 있죠. 정보통신 기업들이 계속 금리 인상하고 주가 빠지고 그러면 바로바로 거기는 정리해고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도시 집값 상승률은 아직도 대도시 집값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아직 못 미쳐요. 근데 전국 부동산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 야,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수도권은 좀 힘을 빠지고. 못 쓰는데 지방이 막 폭등하는. 그 2014, 15년 그런 그 느낌. 혁신도시 갈 때 네. 그 분위기죠 지금. 어. 혁신도시가 그때 지방으로 네네. 내려가던 시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좋았는데 서울은 하우스푸어 사태가 그렇죠. 벌어졌죠.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리고 나뉘었는데. 수도권 인구가 좀 줄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복구되는데 한 5년, 10년 걸렸는데 미국은 이제 그때 우리 2013, 14, 15년 혁신도시,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쪽에서 사실 뭔가 좀 지수가 좀 내려가 줘야 뭐 금리 뭐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었던 뭐 것 같은데. 7월 지수가 네. 상승세가 이어져 버려서 그러면은 진짜 당분간은 쉽지가 않겠네요. 8월도 아마 오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진로의 네. 그 제스티메이트 그 주택 가격 추정치 이런 것들 보면 8, 9월도 계속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 금리 가네요. 인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인상 요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내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네. 시장이 새파랗게 지금 질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산 시장도 좀 파는 분위기고 뭔가 좀 주식이 힘을 못 쓰는. 일단 힘도 못 쓰고 특히 그 소형주들, 네. 러셀 2000 지수 이런 거 보면 연중 지금 최저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형주들은 금리를 인상되는 순간 힘들잖아요. 네. 기업이 펀더멘탈이 그렇죠. 대형 기업들에 비해서 소형 기업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뭐 마가가 됐든 뭐 아무튼 팡이 됐든 초대형 기업들이 현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성장주들의 대부분은 소형 기업들이잖아요. 막 창업한. 네. 그러니까 그런 창업한 기업들의 어떤 미래들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소형주에 대한 어떤 매도 공세도
시장에 상당히 나오는 게 이 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축이 뭐 노동시장 쪽에서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야지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잡 오프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네. 뭐랄까요 그 구인 공고 개수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 회사 뽑아요 00명 이렇게 하는 그 공모 개수를 조사한 게 잡 오프닝 데이터인데 이게 또 8월달, 9월달 데이터가 이제 지금 나오는데 네. 8월달 데이터 일단 늦게 나온 게 그게 다시 올라버렸어. 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열려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분위기인 거죠. 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임금 상승이 한 다시 또 4% 정도는 네. 나오면서 인플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실질 임금이 오르는 거죠. 이거 경기에 좋은 일이지만 네.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연준 입장에서는 핑계가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3%에 실질 임금 4%면 겨우 1% 임금 오르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봐라 경제도 이렇게 좋고 실질 임금도 상승하니까 금리 인상 더 해야 돼라는 핑계가 되는 네. 이게 진짜 답답한 거죠.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올해 저희가 제일 크게 틀린 게 바로 미국 네. 부동산인 거죠. 그러면 이 노동시장 쪽은 왜 이렇게 또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통신 쪽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 건 네. 맞는데 아, 여기도 또 양극화가 예, 양극. 있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설 제조업 쪽, 그쪽에서. 텍사스부터 뭐 아틀란타까지 지금 열심히 루이지애나 이쪽을 네. 다 짓고 있는 중인데다가 이게 또 하나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헬스케어 쪽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확실히 그 코로나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겪은 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그렇죠. 어디나 다 많으시니까 그쪽 관련돼 있는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일자리나 그쪽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노령화 추세는 여기 가세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추세라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측했던 뭐 금리 인하의 요건들이 다 지금 반대로 오히려 인상 요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 당분간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뭐 최소 6개월 6개월? 정도 그럼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진정세가 보일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집값만 조정되면 집값만? 금리는 한번 인하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996년, 97년이 잠깐 금리 인하는 척하고 한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날 때까지 동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줄 수는 있는데 팍팍 인하해 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 거예요. 과거처럼 뭔가 다시 다시 저금리로 간다. 제로금리든 뭐 1%대 금리든 이런 거는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저는 물가는 맞췄잖아요. 연내 네. 3%다. 잘하면 하반 그 연말에 2%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높게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책금리 5.5 그리고 올해 최고치 목표는 5.75인데 네. 인하돼 봐야 4짭 내년에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걱정. 사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앞에 4를 달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니 미국 시장 금리가 지금 4.7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네. 내년에도 정책금리 5%인데 국고금리 이거 10년짜리고 왜 사? 네. 사람들이 안 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던데. 그렇죠. 그래서 정책금리가 고금리에서 장기화 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거죠.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해서 버틴다고 하면은 이 영향을 우리 한국은 뭐 온전히 그냥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대미 수출이야 그래도 잘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금융이 문제인 거죠. 네. 환율 오르니까. 네. 환율 오르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 모진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중국 옆에 있잖아요. 네. 중국이 금리를 지금 인하하잖아요. 그 사실상의 정책 금리는 1.7 정도인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 미국이 5.75까지 올리면 두 나라 금리 차가 4%. 그러면 중국 부자들이 안 그래도 중국 탈출이 꿈인데 네. 이 양반들 돈 싸들고 요새 뭐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금이 풍기래잖아요. 다 금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들고 네. 뭐 자산을 지키고 싶은 거죠. 위안화 네. 약세라고 베팅하는 거죠. 음. 우리도 외환위기 때 솔직히 그렇죠. 네. 국내 투자자들에 의한 환투기도 컸어요.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 국내 안 가져왔잖아. 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것처럼 중국도 부자들이 돈 들고 금은이나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는 수요가 생기면 위안화 환율이 1달러에 한 8까지 가면 여기서 한 10% 오르면 네. 우리나라 환율도 진짜 작년 갔던 1,450원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럼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관이 있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앞으로 약세로 간다 그러면 한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더 나가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중국이 시가총액 비중 1등인데 거기 시장에서 요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뺐다며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돈 빼가지고 한국 넣어주면 정말 좋은데 아예 이머징 마켓 실업으로 빠질
과거에는 좀 약간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랬었던 그거는 것 같은데. 이제 위기 레벨이 약하면 위기 레벨이 세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이 분위기라면은 미국 말고 나머지들은 정말 다들 요새 힘든. 독일까지도 독일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독일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그게 독일계 합작 기업이 생산한 차가 작년 안에 중국에서 얼마를 팔았냐면 400만 대 팔았어요. 400만 대요. 진짜 시장이 크죠.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제일 점유율이 높은 게 폭스바겐이나 막 네. 이런 회사들인 거예요. 그 회사들이 중국이랑 다 엮여 있는데 중국이 제재를 받거나 유럽이 뭐 중국을 밴한다 그러면 독일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이 약하니까 경기가 약하니까 유로화 약세. 이 둘이 지금 겹쳐 있는데 N은 150엔. 이러니 시장 참가자들이 야 이거 환율 이거 계속 올라간다라는 걱정 공포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보다는 어쨌든 상승할 여력이 좀 많아 보이는 있죠. 상황이다. 지금이 고점이라고 단언을 못하는 거죠. 더 올라갈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달 우리가 무역흑자가 40억 불 가까이 났는데도 네. 환율 상승하는 거 보면 사실 무역 수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외환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인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외환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거대한 자금. 하루에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래량 모르겠습니다. 5조 달러. 5조 달러. 한국이 2조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의 3년분 정도, 네. 2년 반 정도 분이 그게 하루 회전율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환시장이 그렇게 큰데 무역 수지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환율에 대한 공포는 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도 저는 이제 동결한다고 보는 쪽이지만 네.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한국은행도 압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만 3.5% 그냥 동결해도 돼. 미국이랑 2% 차이 나고 네. 연말에 2.25% 차이 나는데 너네 괜찮아라고 누가 물으면 안 괜찮은데요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압박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들이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10년물 국고금리가 오늘 4.3을 뚫었는데 그게 다 이런 공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계 대출이든 뭐든 지금 뭐 우리나라 부채가 뭐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에 한은에서는 금리 인상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 그렇죠. 인하는 불안감이 못하는. 생긴다. 그러니까 중금리. 이 정도 금리면 사실 뭐 작년에 우리 레고랜드 때 한전채 6% 갔던 거 생각하면 낮죠. 네. 그러나 그거는 뭐 패닉에 의한 어떤 그런 거였다면 현재 지금 국고금리 4.3이라는 건 아유 되게 10년물이 이 정도 오면 되게 높은 거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있다라면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머뭇머뭇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금리가 떨어져 본들 이게 이제 얼마 떨어지겠냐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 금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저는 중금리라는 그런 정말 재미없는 전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 책이 어쨌든 머니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또 돈을 버는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내년 얘기를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좀 상황이 뭐 다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돈 벌 기회를 찾는다면은 일반인들은 뭐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 번째 바이 더 딥. 우리나라는요 추세를 기대하면 안 돼. 많이 빠지면 네. 사는 거는데 부동산을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 와서도 올해 부동산 재미없어요라고 이야기한 그 뒤에는 주식을 사자는 뜻이 좀 있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2,400을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이 붕괴될 줄은 저는 몰랐고요. 네. 다만 저는 2,600선에 버티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쪽이어서 얼마 조정이냐. 그 돈은 하반기에 주식이 저는 일단 조정이 빨리 시작되니까 네. 주식을 연말에 좀 담아두면 괜찮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근거는 중금리라는 건 참 부담스럽지만 좋은 징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드디어 9월 수출이 마이너스 4%까지 줄었어요. 오늘 마이너스 20% 가던 게 네.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러면 반등의 여지가 그렇죠. 있다. 연말에는 플러스 가능성도 있다고요. 수출 플러스 날 때 주식이 빠진 적이 없어요. 수출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돌아설 때 폭락하는 거지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설 때 폭락한 거 본 적이 없어요. 환율 때문에 지금 시장 수급이 안 좋다는 건 동의. 네. 그럼 외국인 파니까. 그러나 그걸 빼면 펀더멘탈 면에서 미국이 뭐 연준이 또 주시장이든 부동산 다 붕괴시키려고 저런 건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네. 여러 개 이제 좀 여력이 남아서 여기도 손보자 이런 거지 뭐 시장을 붕괴시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거기도 조정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믿고 또 미국의 수요는 좀 강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만 저기 바보짓만 안 하면 바닥은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경기 회복의 해니까
이건 주식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을 조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지역 강남 3구를 비롯한 우리나라 핵심 지역 부동산을 지금 사는 건 이제 늦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단지 제가 이제 쳐다보는 단지가 KB 선도 아파트 50을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그 선도 아파트 50개를 다 한번 열어보거든요. 네. 열어보면 거의 90% 95%의 회복을 단지가 많이 너무 했죠. 많아요. 네. 그 취득세, 등록세에 복비에 그 연간 부동산 비용에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사면 이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이익이 플러스 레벨이거든요. 이 비용이 한 거의 1억 들어요. 그런 고가 단지들은. 그렇죠. 이래저래 한 5%는 들어가니까 아무리 못해도 어떨 땐 더 붙는 것 같아, 그죠? 여기에 자기 집 그 전에 있던 집도 양도세도 내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쪽 부동산 시장은 지금 재미가 없다. 근데 하나 좀 팁을 좀 드리고 싶다면 정말 딜레이 되고 있지만 드디어 내년에 교통망이 좀 정말 이제 조금씩 그게 바로 요새 여러분들 많이들 좀 들으셨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8호선이 이제 드디어 광역 전철이 분당에서 드디어 이제 남양주를 갑니다. 구리도 지나가고 별내선도 한번 그쪽이 2022년에 폭락이 말도 못했거든요. 네. 구리 남양주 지역 특히 제가 좋아하는 다산 신도시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거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고 또 두 번째는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15분 광역 급행이니까 이렇게 가는 그 급행 전철이 다니는 노선 근처는 또 한 번 2기 신도시 중에서 갭 투자 많았던 데 중에 고생한 데는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최근 조선 경기가 저는 좀 심상치 않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주요 산업 중에 제일 좋은 산업이 조선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조선 회사에서 연수를 재개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되게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보면서 한화오션 덕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 우리나라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 결국은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자동차의 조선이 어려워서 남동 해안벨트가 그렇게 힘들었던 건데 우리나라 남동 해안벨트도 이제 드디어 미국의 남동 벨트처럼 남부 벨트처럼 썬벨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지역이죠. 거기처럼 드디어 경기가 지금 자동차는 돌았고 그리고 조선까지 돌아서고 여기에 이제 철강도 뭐 납배드는 데다가 부품이라든가 기계 쪽도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쪽 부동산 시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 사이클이니까 이거는 한 5년 보고서 저는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매력 있는 레벨로 점점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세적인 흐름보다는 이제 지역별 어떤 뭐 호재별 뭐 개별 상승. 중금리니까. 네. 저금리가 오면 좋은데 이러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우리 2020년 같은 장기 저금리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인 거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 자체를 이거는 경기는 좋아지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바닥권. 바닥은 맞는데 야 어디까지가 바닥이야. 1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1년 안에 언제가 좋아지겠지 뭐. 그래서 이제 9월달 수출 보고서야 아이고 좋아졌네 그런데 연휴 쉬고 왔더니 미국 금리 올랐다고 박살나버리고 이게 바로 막 호재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럼 아까 그 한국 주식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또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럼 지금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저는 그 작년 여름에 레벨을 좋아해요. 2200, 2300. 그러니까 PBR 0.9배가 2600이 PBR 한 배거든요. 260포인트가 0.1배씩 움직인다고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2400, 500이 이제 0.9배고 지금 이제 그게 깨지면서 0.8배대로 쫙 내려가면 사실 우리가 PBR 0.8배 때 사서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1년 기다려서.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그때 제 말 들으신 분들은 진짜 짭짤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 봄에 얼마나 팔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7월에 하루에 그 2차 전지 세 종목이 거래 대금 3분의 1을 차지했나?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뭐 최대 거래량 종목별 그런 거래량을 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 그때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얼마나 오래 투자가 쉬웠어요. 너무 그렇게 주식 회전율이 높아지면 이게 좀 시장이 그 뒤에 좋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쉴 것 같다 정도였지. 폭락은 예상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그럼 선물 샀어야지. 그거는 못 샀거든요. 인버스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예상한 건 아닌데 시장이 이 정도 패닉이 오면 항상 뭐가 있냐면요. 신용융자 받으신 분들
주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CFD 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터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하루에 끝날지는 모르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거 터지고 나면 사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단기 저점이라고. 왜냐면 시장이 이 정도 빠지면 개별 종목은 무섭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안 사는 사람이니까 잘 안 네. 사잖아요. 뭐 사봐야 삼성전자, 현대차, LG 생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LG 생건 언제 좋아지나.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인덱스를 또 사볼 만한 시기가 10월 하순? 11월에는 또 살라고요.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저점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쯤 되면. 수출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좀 해주시겠죠. 지금은 수출 회복을 아무도 안 보잖아요. 네. 그냥 금리 오르는 거 와 망했어 끝장이야 이것만 보지. 네. 사실 그 뒤에 수출이 그렇게 힘들게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온 것만 이야기하지 환율 2레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가는 아무도 생각 안 항상 한다. 얘기하시잖아요. 환율이 무조건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좋죠. 있다. 그래서 네. 뭐 이래저래 봐도 뭐 전저점 깨지는 건 너무 심한 기대 2150 그건 너무 심한 거고. 여기서 지하실을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렇다. 아니 수출이 네. 잘 되는데 뭐가 무섭냐. 네. 그냥 이럴 때는 이제 이번 주에 사는 건 저도 무서운데 분할해서 예, 분할해서 조금씩 사고 싶다.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 한국 주식. 예. 미국 주식 쪽은 그러면 당분간은 좀 미국 주식은 저기 배당주 보고 있어요. 저는. 배당주만. 예. 왜냐하면 성장주가 지금 타겟이 나스닥이 타겟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예, 아무리 네. 봐도 나스닥에 대해서 좀 타겟인 것 같고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AI도 네. 그래서 좀 쉬지 않겠나. 대신 다우지수 쪽에서 고금리일 때 현금 많은 현금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고생했어요. 그러고 배당도 좀 잘 주고 네. 또 M&A도 하거든요. 버크셔스웨이가 맨날 불황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항상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사자. 물론 이제 지금이 저점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저 지금 샀어요 뭐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분할로 조금씩 저는 항상 제 포지션을 공개하는 사람이라 네. 아직은 안 샀어요. 그러나 이제 한 10월이나 뭐 11월 뭐 그때 그 정도 되면 돈 들어오는 데가 좀 있어서 살라고요.